저번에 잠깐 언급한 게 있죠. 엔드 유저라는 게 뭐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유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의 맨 앞에 단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입력하는 타이피스트, 키인하는 그런 단순 작업자도 사용자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도 사용자고, 또 프로그래머도 컴퓨터 사용자고, 또 컴퓨터를 왜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전산실 같은 데서 컴퓨터 고장 났다 그러면 와서 고쳐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유저라고 그래요. 유저 그룹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컴퓨터 시스템, 정보 시스템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유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정보 시스템의 맨 끝에서 나오는 건 정보죠.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가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그 안에서 처리가 돼가지고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엔드 유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 엔드 유저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최종 사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종 사용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일반 용어로 바꾼다면 의사결정자예요. 기업에서는 관리자고. 기업에서 관리자들이 의사결정 업무를 할 때 이용하는 것이 정보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은 정보 시스템에서 나오는 정보예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최종 사용자는 의사결정자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 컴퓨팅을 한다. 컴퓨팅. 그러니까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죠. 계산기. 그 다음에 컴퓨트는 계산한다. 동사고. 컴퓨팅 하면은 ing가 붙으면, 영어에서 동사의 ing가 붙으면 그 활동 전반에 걸친 액션들을 다 합친 집합이에요. 그래서 마켓이다. 그 시장이죠.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 물건을 사고 팔고 광고하고 물건 배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친 활동들의 집합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케팅. 또 비슷한 예가 어카운트, 회계학에서 계정이라는 말이거든요. 어카운트란 말은 계정 활동, 계정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전부 합쳐서 회계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카운팅이라고 그러죠. ing 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ing라는, 그러니까 동사에 ing가 붙어서 이렇게 명사가 된 것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아서 만든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뜻을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컴퓨팅 하면은 계산기, 그러니까 컴퓨터죠. 컴퓨터를 활용하는 제반 활동들을 전부 모은 것을 컴퓨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뜻은 간단하지만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은 되게 깊죠. 그죠? 엔드 유저라는 말은 의사결정자다. 의사결정자라는 사람이 사실은 컴퓨터를 자기가 직접 쓰지는 않죠. 컴퓨터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할 뿐이지. 근데 여기서 컴퓨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전산 활동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 이걸 이제 최종 사용자 전산 또는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고 한다. 이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1970년대 후반. 이제 미국 얘기예요. 1970년대 후반에 경영정보학 논문 이런 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이 엔드 유저 컴퓨팅이 성립되게 된 그런 활동. 왜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요새 다 배우죠. 미대 체육대학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워드 프로세서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엑셀이나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까지도 교양 과목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엔드 유저인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게끔 사회적으로 지금 요구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현상이 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엔드유저 컴퓨팅이라는 게 그 일반 기업에서 일반화된 게 물론 시작은 비슷했어요. 80년대 초에도 부지런한 그 사무직 근로자들, 회사원들 있죠. 소위 이제 화이트 칼라 워커들.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그 삼보 트라이잼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배워가지고 뭐 그래프도 그리고 회사 보고서도 쓰고 그런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 80년대 초에도. 그렇지만 이제 기업에 일반화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개인들, 이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90년대 들어서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이 정보 처리 개론이나 이런 과목이 교양 과목으로 그 전공 상관없이 다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90년대예요. 그러니까 90년대만 해도 대학에서 아직 그 정보 과목을 교양 필수로 이렇게 넣지 않은 대학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큰 대학들은 대부분 이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PC, 퍼스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는 이 컴퓨터를 다룰 수 없으면은 심지어 승진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뭐 모든 기업에 거의 뭐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도 쓰고 이 컴퓨터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로 이제 완전히 녹아들었죠. 그런 엔드유저 컴퓨팅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엔드유저 컴퓨팅은 그저 단순히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뭐 그저 워드 프로세서 정도 쓰는 거 이걸 엔드유저 컴퓨팅이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이라고 하려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엔드유저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위 이제 4세대 언어, 비주얼 베이직 같은 그런 쉬운 언어로다가 자기 업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정 랭귀지가 힘들면 그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라도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엔드유저 컴퓨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런 그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엔드유저 컴퓨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술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70년대 말이 어떤 시기냐면은 76년에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그죠? 그 스티브 잡스와 그 워즈니액 이 두 사람이 창업한 애플 컴퓨터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PC를 내놓은 게 1976년이에요. 그래서 78년, 9년 이때쯤이면은 세계의 그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퍼져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그 사무직 근로자들도 자기 개인 PC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거죠. 그 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76년에 코볼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대학 다닐 때. 코볼.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프로그래밍을 숙제를 내주면 이제 이렇게 펀치 카드에다가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연필로 칠해가지고 그 OMR 카드랄이죠. 그걸 이만큼 가져가요. 프로그램 간단한 건데도 그 카드는 막 이만큼씩 돼. 뭐 100장, 200장씩 되는 걸 갖다가 학교 전산소에다가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걸 카드 리더기로다 읽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주르륵 돌아가요. 그러면 이만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 딱딱딱딱 글씨 찍어가지고 프로그램 그 내용 그게 이제 처리 결과를 이렇게 찍어서 내줘요. 그렇게 하는데 한 2주 걸려. 빨라야. 나만 내는 게 아니니까 여러 학생들 걸 다 이제 처리해서 주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 지금은 불과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옛날에 그걸 2주씩 걸려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쓰고 싶어도 그렇게
어려웠어. 더구나 나는 학생이니까 대학에 있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컴퓨터를 구경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자기 소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것이 이런 엔드유저 컴퓨팅이 가능하게 된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 원인이에요. 경제적. 그게 뭐냐면 그 기업에서는 이 컴퓨터라는 것이 다 비싼 자원인데 비싸게 컴퓨터를 사놔도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회사 내에도. 그리고 그 유능한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 그 회사로다가 영입하려면은 비싼 돈을 줘야 돼요. 귀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비싸게 컴퓨터는 사놓고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100% 활용을 못하니까 이게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도 좀 컴퓨터를 쓸 줄 알면 그럼 회사가 훨씬 더 컴퓨터를 잘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으니까 사주기 시작했어요. 저게 이제 본격화된 게 미국도 80년대 초인데 그 IBM PC가 이제 81년에 나와요. 애플 컴퓨터는 이제 개인용 집에서 쓰는 거였는데 사무용으로 이제 처음 나온 게 그 IBM PC. 그게 이제 처음 81년에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 시작부터가 기업에서 사무 처리를 할 때 쓰는 컴퓨터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컴퓨터를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원 가서 배운다면은 학원비도 대주고. 요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거 그러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PC 학원, 컴퓨터 학원 다닌다 그러면 저녁 때 학원비 지급해주고 그런 그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게 80년에 시작한 거야,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걸 써서 이 일을 하는 사람과 컴퓨터를 쓰지 않고 그냥 숫작업을 하는 사람하고 일 차이가 확 차이가 나거든. 품질도 차이가 나고 속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일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지니까 이 PC를 사람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업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직원들이 이뻐서 해주겠어요? 결국은 그게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기업으로는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PC 쓰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은 그렇게 아무리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경제적 효과가 좋다고 해서 쓰라고 하고 교육을 시켜줘도 본인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심리적 요인.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통제. 자기 통제 능력을 키우는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요새는 뭐 그냥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컴퓨터를 쓰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교양으로 컴퓨터 과목을 배우고 그래서 컴퓨터 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 쓸 줄 아니까 그 못 쓰는 사람의 서러움을 잘 몰라요. 근데 90년도 정도에 내가 대학 강의할 때 그때 이제 복학생들의 서러움, 나한테 호소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 보니까 후배들이 그 1학년 때부터 교양을 배워가지고 숙제를 이 아래 한글로 다 쳐서 내고 또 뭐 수학 숙제나 뭐 수리에 관련된 뭐 회계나 이런 거 숙제할 때는 엑셀로다 이렇게 처리해서 내고 그러는데 자기는 손도 못 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 이제 또 교수가 그때는 그 학생들에게 컴퓨터 쓰는 걸 권장하게 하기 위해서 내 숙제는 반드시 워드 프로세서로 쳐서 내라. 타이핑을 하거나 연필로 써서 내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90년대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거꾸로죠. 사람들이 막 워드 프로세서를 하면은 남의 거 그냥 파일 100개다가 그냥 그 컷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내고 그러잖아. 이렇게 조금만 수정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려고 숙제를 이제는 6필로 써서 내라. 요새 그런 교수들도 이제 거꾸로 생기는데 이제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워드 프로세서를 쳐서 내라고
교수가 요구하는데 그 할 수 없는 복학생들의 서러움 알죠? 그러니까 후배한테 야 이거 좀 쳐줘라. 자기가 이제 연필로 다 써가지고 그러면 아 바쁜데요. 이렇게 빼고 안 해주거든 잘. 그럼 점심이라도 사주고 이래야 돼. 이게 내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밤을 새고 이제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극단적으로 타이핑 속도가 빨리 느는 복학생을 봤는데 한 학기 동안에 처음에 손도 못 댔어. 위치 A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이 타이핑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제 일을 간 거지. 그 후배한테 이제 그 쓴소리 듣고 내가 한번 그 극복을 해보겠다. 근데 3월 달에 치기 시작해가지고 6월 달에 그 기말에 내가 그 타자 속도를 그 테스트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350타 치더라고. 에러 하나도 없이 100% 완전하게 350타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불과 3, 4, 5, 그러니까 3달밖에 안 친 거죠. 6월 초에 했으니까. 3달 만에 타이핑 속도가 아주 제로타에서 350타까지 늘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아주 눈으로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다. 회사에서 똑같겠죠.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워드 프로세스 잘 쓰고 엑셀로다가 다 그래프 처리해서 다 삽입해가지고 멋있게 보고서를 컬러로다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딱 내요. 근데 나는 그걸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전산소에 꼭 의뢰를 해야 돼. 그런 걸 하려면. 그 전산소 사람들이 이게 잘 해주나? 소위 이제 백로그라는 게 있어요. 백로그.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뒤에도 나오는데 전산실에서 그 각 부서에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일거리. 이걸 백로그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전산실에나 다 쌓여 있으니까 잘 안 해줘요. 뭐 요구하면은. 그러니까 뭐 전장 때 술도 사고 막 이래야 돼. 나도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전산실 직원들의 그 꼬쟁이 이거 진짜 눈 뜨고 못 봐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어떻게 해? 자기가 스스로 배워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자기 통제 능력을 키우는 수단으로서 컴퓨터들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들이 특히 그 한 20, 30년 동안 쌓여왔던 전산실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거를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기가 스스로 컴퓨터를 배워서 자기 통제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사무직 근로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욕구 이거와 그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쓰면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요인.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이런 것이 있어도 기술적으로 받쳐주시면 안 되겠죠. 근데 다행히 이때 그 PC라는 것이 등장해서 개인들도 쉽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이 엔드유저 컴퓨팅이라는 것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걸 잘 보면 컴퓨터 정보 시스템 개발의 적체 현상. 이게 백로그라 그랬죠. 적체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 비용이 감소한다. 즉 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가 싸졌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내려갔고 사용하기 편리한 소프트웨어.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엑셀이죠. 근데 워드 프로세서는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 컴퓨터가 그 기업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유용하게 쓰기 시작한 게 이 바로 엑셀의 등장이에요. 물론 엑셀은 그 이전에 그 멀티플랜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 경영대 학생들이 그 처음에 설계한 그 트라이젠 컴퓨터 있잖아요. 그 애플 컴퓨터를 겨냥해서 만든 그 전산 처리 방법. 이 프로그램이 이제 로터스사라는 데서 그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로터스도 지금은 없죠. 로터스도 엑셀로 이제 통합이 되고 하면서 그 소위 이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발전해 왔는데, 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등장으로 이 엔드유저 컴퓨팅은 더 불이 붙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한 소프트웨어의 보급, 그리고
점차 사용자의 심리적 보상에 중점을 뒀다. 여기 다 얘기가 나오죠.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래서 결국 이제 엔드유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이 컴퓨터가 아닌 비전산 전문가들이죠. 비전산 전문가들 가운데서 그 컴퓨터를 배워서 자기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활동, 이거를 엔드유저 컴퓨팅이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엔드유저 컴퓨팅을 정의해 놓은 걸 보면은 데이비스 앤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85년에 한 정의예요. 사용자가 자신의 전반적인 전산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한 줄에 다 요약이 돼 있죠. 그죠? 통제 능력, 통제 권한. 자기가 일을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제 권한을 갖기 위해서, 컴퓨팅에 관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엔드유저 컴퓨팅을 했다고 했죠. 그 해카손이라고 한 사람이 정의한 걸 보면은 엔드유저 컴퓨팅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 처리 행위다.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전산 관련 행동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직접 개인적인 통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되게 비슷하죠. 그죠? 저 좀 풀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요약하면 자신의 주 업무가 전산이 아닌 일반 지식 근로자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네. 최종 사용자 전산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겠는가? 뭐 이미 지금 배경 설명에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 이미 다 전달이 됐을 텐데, 우선 시스템 관리 부서,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관리 부서 또는 전산실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응용 프로젝트 적체가 감소한다. 즉 백로그가 감소한다 이거예요. 왜? 옛날에는 뭐 영업부, 기획부, 그냥 뭐 심사부 여러 부서에서 다 전산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오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 다 자기네들이 처리해요. 자기가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적겠죠. 그러니까 그 적체가 감소됐다. 그러니까 일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의 고유 업무, 그죠? 그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응용 시스템 유지비가 감소한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퍼스널 컴퓨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고치기까지 해요. 웬만한 거는 스스로 컴퓨터를. 그러니까 유지비도 적게 들고 프로그램의 에러가 이런 게 나는 게 훨씬 줄죠. 자기네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쓰고 하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의 직무 만족도가 증가한다. 그죠? 프로그래머가 그 자질구레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쌓인 거를 처리해주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처리해주다 보면은 일이 그 재미가 없어요. 일은 그냥 자꾸 많고 양은 많고. 근데 이렇게 엔드유저 컴퓨팅이 일반화됨으로써 일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자질구레한 시시한 일, 소위 이제 드러저리라 그러죠. 시시한 일들이 줄어들고 자기 고유의 그 시스템 개발 업무 같은데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그 자기 일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하고 싸울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엔 사용자들이 전산에 대해서 모를 때는 되지도 않는 걸 요구하고 해줘도 불만이 많아요. 근데 엔드유저 컴퓨팅을 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들 컴퓨터에 대한 어떤 한계도 알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쓸 수 있고 해야 할 일만 자기네들이 처리하고도 정 못하는 것만 전산실에 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전산실에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그 유한한데, 그 전산실 자원이라고 하는 게 뭐 컴퓨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 네트워크, 이런 시설, 또 거기에다가 사람,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도 컴퓨팅 자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불필요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지 않고 그런 그 컴퓨팅 자원들을 보다 더 고급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생기더라.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그 사무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업무 성과가 증가한다.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품질이 좋아져요. 자기네들이 보고서 만드는 게 옛날에 전산실에서 준 거를 갖다 다시 뭐 타이핑하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보다도 자기가 직접 워드 프로세서와 엑셀,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자기 업무를 처리하니까 업무 성과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배우게 되죠. 자꾸 학습 효과가 나오고 조직의 내부 효율성이 증가한다. 의사결정의 질이 좋아져요.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하게 되고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정도가 많아져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시스템 개발할 때도 그냥 문외한으로서 그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알고 컴퓨터에 대해서 뭘 알고 참여하게 된다. 조직 전체에서 보면은 기업의 어떤 경쟁 우위, 전략적 경쟁 우위를 점하는 어떤 수단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 지수가 있어요. 아예 어떤 기업의 정보화 지수를 재는 그런 그 설문지가 있어. 그거를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어떤 A라는 기업이 90점인데 B라는 기업은 60점이다.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그 조직원들의. 그러면은 그 기업의 역량이 90인, 점수가 90인 기업이 60인 기업보다 훨씬 더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그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엔드유저 컴퓨팅이 일반화됨으로써 기업 전체의 역량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 킨이라고 우드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엔드유저 컴퓨팅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업무량이 감소한다.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사무 처리 비용이겠죠. 그게 절감되고 업무 처리 시간이 절약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질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서비스 수준이 좋아지더라. 여러분 그 서비스 수준이라는 건 은행 가서 보면 알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뭐 여러분이 처음부터 은행 거래할 때부터 전산으로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내가 직장 다니던 80년대 초만 해도 그 은행에다가 뭐 자기네 은행 온라인화 했다고 크게 플래카드 써붙이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필로 써줬어. 볼펜으로 돈 예금하면은 이렇게 그 금액 얼마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도장 찍고 그랬었어요. 수작업을 했었죠. 아마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무슨 동네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데다가 새마을금고 이런 데 저금하면은 그런 데가 있었을 거야. 그죠? 그런 수작업을 하던 데서 이게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일 처리 속도도 빠르고 에러가 없죠. 그죠? 에러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이 서비스 질이 개선되더라.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선점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 전체 차원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전산 능력이 뛰어나면. 그 다음에 이건 좀 복잡한 건데 직업 생활의 질이 향상되더라. 그게 이제 quality of work life라 그래요. 직업 생산의 질을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 quality of work life라 해서 QWL이라고 이게 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70년대 들어와요. 70년대 미국에서 그 기업에서 일어났던 큰 변혁 가운데 하나가 이 QWL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경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급여 수준이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안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있으면 자동화된 기계를 쓰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50년대 영국의 탭스탁 관광이라는, 그러니까 광산이라는 데서 처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광산 일이라는 게.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뭘 캐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주 그거야말로 요새 얘기하는 3D 업종이죠. 그러니까 그 고급 근로자들이 안 오고 아주 저급 노동자들만 오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자꾸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계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한 기계가 사람 뭐 10명분을 해낸다든가. 그리고 기계는 뭐 기름만 쳐주고 휘발유만 넣어주고 전기만 공급하면 군소리 없이 다 작업을 해요. 뭐 임금 올려다닐 때는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계잖아요. 이런 기계를 쓰려고 그러지, 회사 입장에서는.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 컴퓨터 PC 한 대가 일당 6이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컴퓨터가 6명분의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군소리 없이 이 일을 척척 잘하는 그런 기계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 지금 무슨 뭐 제너럴 모터 그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 근데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문은 닫고 딴 데 가서 또 차려요. 회사는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닫을 때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다른 데 가서는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을 만드는 거야. 지금 뭐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다 그런 추세로 나가잖아요. 그런 게 50년부터 시작한 거야. 영국에서. 그 관광에서 이제 그러니까 광산에서 그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계를 들여오는데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 기계를 들여오면 거기에 사보타지를 해요. 기계가 내 직업을 뺏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기계를 안 쓰고 심지어는 밤에 몰래 가서 파괴하고 고장내는 거야. 그래서 그 기계가 자꾸 고장나게 만들어서 기업주가 기계를 안 쓰고 나를 고용하게 만들려고. 그게 이제 기계와의 싸움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최신 경제사의 하나의 역사예요. 그런 현상이 컴퓨터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거야. 컴퓨터가 들어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안 써도 되니까 자꾸 컴퓨터를 많이 쓰려고 그래.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직업 잃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보화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산실에 몰래 들어가서 밤에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커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회사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이 정보 시스템이 안 좋다는 걸 자꾸 인식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그 컴퓨터가 들어온다 해서 직업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실제 지금 컴퓨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거지 이게 직업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인식을 바꿔야지. 내가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오히려 나의 직업 기회는 늘어나는데 컴퓨터 때문에 내가 직업을 잃는다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으면 그러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사회 변화에. 그래서 그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기계를 자기가 배워서 작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키워라 이거야. 그 기계를 부수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했어요. 그 영국의 그 왕립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할까? 그래서 이거를 기계하고 어울려서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연구 주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였냐면 통제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기계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기계를 자기가 조작해서 쓸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주면은 기계를 오히려 선호하더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론이 50년대에 나온 거를 미국에서 70년대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산성을 올리는 거다. 사실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실제 그 보내는 시간, 자기 삶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겠는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거의 다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시간이래 봐야 뭐 한 12~13시간 될 텐데 그 중에 한 8시간 정도는 잠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나머지 시간도 뭐예요? 뭐 밥 먹고, 뭐 목욕하고 그런 별로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필수적인 어떤 활동에 그 시간을 많은 걸 보낸단 말이죠. 자기 생활에.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활동은 대부분 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이 불만스러우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불만스럽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은 마찬가지야. 직장인도 자기 삶의 거의 4분의 3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집에 있는 시간이래야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 나면 실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활동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uality of work life. work life라는 게 직장 생활이죠. 직장 생활의 quality,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품질이다. 개인의 삶의 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은 결국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거다. 직장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통제권을 많이 줘라. 자기 스스로 자기 업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줘라. 그러면 종업원은 만족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런 기업은 생산성이 뛰어나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 기업은 흥할 것이다. 이게 이제 QWL 운동의 이론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그 말을 처음 썼냐면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그 말을 썼어요. 인생의 질이야. 라이프의 그 질이다. quality of life. 그 말을 썼어요. 사실 그 개념은 그렇게 뭐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걸 우리 삶에 또 이 국가 통치에 그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종업원들은 하나의 부속품, 일꾼,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 활동으로 내가 수익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직장에서 질을 높여주면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우리 회사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경영 철학을 갖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제 그런 그 경영 철학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이랜드를 들죠, 보통. 이랜드 같은 회사가 그래서 대학 졸업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게 뭐 유한 킴볼 이런데, 그 유한 양의 이런 기업들이 그런 정신, 그 종업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그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믿는 경영인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여하튼 이런 개념들이 미국에서는 70년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엔드유저 컴퓨팅을 함으로써 직장 생활의 질이 높아지더라. 즉 아까 얘기했던 자기 업무에 대한 통제권이 늘어나니까 내가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할 맛이 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엔드유저 컴퓨팅의 하나의 이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은 한 줄이지만 저기 설명하자면 상당히 긴 얘기였죠. 그렇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죠? 이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어요. 이 엔드유저 컴퓨팅을 한다고 다 좋기만 한 건 아니고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글씨 쓰기 싫어해요. 글 쓰는 걸 싫어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후유증, 이게 후유증이라면 후유증이고, 사실 나도 글씨 되게 못 써요. 이 컴퓨터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교수가 됐을까 할 정도로 컴퓨터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옛날 애들은 막 타이필 치고 뭐 이렇게 연필로 쓰고 그랬거든요. 옛날 논문들을.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논문 못 썼을 거야. 근데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가지고 자료 모은 대로 그냥 컴퓨터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거를 생각날 때마다 문장을 고치고 수십 번 고쳐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해서 논문을 쓰고 이게 워드 프로세서 가능하지 타이핑하면 불가능해요. 그게 그런 이게 하나에 보면 문제라고 문제할 수가 있죠. 글씨 잘 못 써요. 요새 사람들 이 컴퓨터를 처음부터 배운 사람들은 이 친필로 써라 그러면은 되게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 그러니까 문서화가 안 돼 잘.
또 하나 문서화의 의미는 이제 여기서 컴퓨팅 활동을 한다. 엑셀 같은 걸로 자기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공식을 만들었는지 다 들어있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근데 어디에다가 그걸 써놓지 않아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런 말을 문서화 안 해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 배워야 돼. 그 이전에 짜놓은 프로그램 이런 것이 하나도 이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논리 같은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그래서 이 문서화가 상당히 소홀해진다. 이 엔드유저 컴퓨팅이 일반화되면. 두 번째는 이게 중앙 컴퓨터에 자료가 딱 데이터베이스에만 있으면 자료가 흩어질 염려가 없죠. 거기 다 집중이 되니까. 근데 이제 PC에다가 개인들이 다 자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게 보안의 위험도 상당히 생기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회사 중요 자료를 PC에서 처리하고 그냥 가지고 CD로 아니면 요새 뭐 USB 같은 데다 넣어서 그냥 갖고 나가도 표시 하나 안 나요. 옛날엔 서류로 돼 있을 때는 책을 갖고 나가면 금방 눈에 띄잖아. 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근데 뭐 전자자료니까 그냥 복사하기도 쉽고 뭐 USB 같은 데다 그냥 저장해가지고 나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삼성전자나 뭐 애니콜 만드는 회사 이런 데 가보면은 회사 입구에서 이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 방문객들도 몸을 다 수색해서 다 빼요. 그 카메라라든가 무슨 뭐 녹음기라든가 이런 그 USB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다 못 가지고 가게 해요. 다 뺏어요. 회사 기밀이 바깥으로 유출될까 해서. 그 직원들도 철저히 몸수색을 해. 그래서 무슨 이렇게 그 RFID인가요? 그런 장치들 이용해 가지고 회사 내에 자료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철저히 보안을 해요. 그게 이제 요새는 갖고 나기가 쉽다는 거죠. 전자적인 자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료의 백업이라든가 보안 대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세 번째는 사용자들의 정보기술 사용 능력 미숙으로 인한 정보 자원의 낭비가 오히려 생기는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써서 자기가 스스로 프로그램 짜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걸 짜고 앉았더라는 거죠. 이게 그 뭐 한 전문화된 고급 기술자가 일을 하면 불과 한 두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한 6개월 동안 그걸 낑낑 매고 혼자 자기가 엑셀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져요. 그런 정보 시스템 사용 능력 미숙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례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들을 다 각자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 고립화 현상. 즉, 사람 간의 그 대화의 장이라든가 서로 인터랙션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마 이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텐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은 이게 자폐증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외부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거야. 그냥 방에만 콕 들어박혀서 소위 이제 방콕이라 그러지. 방콕 돼가지고 앉아서 게임만 그냥 밤새도록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다며.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하나의 부작용이죠. 회사에서도 컴퓨터가 없을 땐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만나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있으니까는 자기 방에서 자기 일만 그냥 처리해버려, 거기서. 누구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지가 스스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고립화 현상, 그리고 의사소통 기회가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뭐 어떤 현상을 우리가 활용할 때는 좋은 거는 최대한 살리고, 장점은, 그죠? 살리고. 그 다음에 단점은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방책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최종 사용자 전사를 운영하려면은 적절한 통제와 지원을 결합해야 된다. 즉, 처음엔 지원해줘야 되겠죠. 쓰라고. 그죠? 자원도 많이 넉넉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뭐 프린터도 그 종이도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써라.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학교 그 실습실에 종이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써요. 프린트를. 그 컴퓨터를 못 쓰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 그게 이제 한 90년대 말 정도 되면서 그 종이가 이제 사라져. 그리고 돈을 받아요.
이제는 아예 그것도 안 받아. 자기가 와서 그냥 프린터 종이 놓고 빼가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돈을 받든지 이렇게 통제가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지원해 주다가 이게 이제 사용자 수가 많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 두 가지를 잘 결합을 하는 그런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엔드유저 컴퓨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까 이제 특히 그 정보 기술이 미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보 자원을 낭비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남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혼자 또 죽어라고 개발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움센터가 생겼어.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IC. 이 용어는 좀 특이해요.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워. 정보센터 그러면 그냥 일반 CIA 이런 정보국 이런 것처럼 조직의 중요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어떤 센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용어는 그 최종 사용자 전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특별한 부서예요. 이건 잘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기술 훈련 및 교육. 그래서 잘된 케이스 같은 거를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홍보를 해주금으로써 그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같은 거는 또 만들지 말고 그런 걸 공유하고, 그죠? 또 정보기술을 잘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지원을 좀 해줘라. 그래서 엔드유저 컴퓨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유인책. 사실 대학에서도 이제 교수나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PC들을 사줬어요. 유인책이죠, 하나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 그냥 컴퓨터 갖다 놓으면 뜯지도 않고 이렇게 비닐을 덮어놓고 이제 기종이 다 노후화돼가지고 다시 또 새로 사주면 그거 그대로 그냥 한 번도 안 쓰고 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회사에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다가 교육부에서 컴퓨터 이렇게 사다가 써라라고 주면은 어떤 학교들은 잘 활용하는데 어떤 학교는 그 전산실에 접근 금지, 관계자 외 접근 금지라고 써놓고 이따만한 자물통으로 꽉 잠가놓고 컴퓨팅 교사만 들어가서 가끔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이제 그런 거는 지나친 통제고, 그렇다고 그냥 완전히 개방해 놓으면 와가지고 게임만 하고 학생들이 그냥 엉망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또 컴퓨터 고장도 잦고 이런 것도 너무 방만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이 엔드유저 컴퓨팅의 성공 요인은 이제 사용자 특성에 따라서 개인들이 얼마나 컴퓨터 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죠? 또 성별도 보면은 남녀가 좀 차이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남성들이 컴퓨터를 쓰는 거를 선호해요. 여성들보다는 성별로 그런 약간의 그 선호도 차이가 있어. 개인별로는 어떤 그 여학생은 남학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컴퓨터 잘 쓰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좀 있다 하는 거고, 사용한 경험이 많을수록 컴퓨터를 잘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할 때 거기에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정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쓰느냐, 소극적으로 쓰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고, 조직적 요인으로서는 기업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느냐, 경영자 지원, 또 경영 활동 자체가 컴퓨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보험이나 아니면 은행, 금융 이런 데서는 컴퓨터 모르면 거기 들어갈 생각도 말아야죠, 그죠? 그 업무 자체가 거기 컴퓨터를 많이 쓰는 데니까. 아니면 컴퓨터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업종도 있죠. 그 다음에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 얼마나 그 조직에서 지원해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엔드유저 컴퓨팅이 활발할 수도 있고 저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업무 특성상, 또 환경, 복잡성, 업무의 복잡성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엔드유저 컴퓨팅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은 이렇게 발전 단계라는 게 있죠, 그죠? 엔드유저 컴퓨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업에 확 확산돼서 쓰이는 데는 뭐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고 초창기에는 그저 기업의 이제 중앙 컴퓨터가 전산실에 있고 그리고 모든 정보 처리 업무는 거기서 다 처리해주는 이게 이제 초창기 모습이에요. 내가 회사 다닐 때도 그랬어. 은행들이 다 저런 형태였고 일반 사원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게 1단계라면 2단계가 되면은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료가 발생한 부서에서 입력하고 처리는 전산부의 컴퓨터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도 이제 컴퓨터를 쓰긴 쓰는데 내 개인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중앙 컴퓨터에 이렇게 단말기만 하나만 지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말기는 단순히 타이핑하고 화면에서 자료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만 볼 뿐이지 처리하는 거는 내가 통제 권한이 없어요. 그건 중앙 컴퓨터에서 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도 앞 단계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입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료를 내가 직접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그 단계가 조금 나아진 거죠. 근데 3단계가 되면은 자료 입력만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료의 검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의 출력, 최종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출력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뭐 엑셀 프로그램은 내가 쓸 수 있는데 중앙 컴퓨터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단계에 가면은 모든 과, 각 회사의 모든 과, 무슨 뭐 개 이런 그 부서에, 그러니까 작은 부서 단위까지도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하고 워드 프로세서, 단말기 등의 정보기기가 다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커뮤니케이션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 간의 교신, 그 전자게시판 활용 이런 것 등이 종래의 사용자 컴퓨터 사용 방법과는 전혀 다른 사용 방법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환경이 우리는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제 4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5단계 정도가 되면은 기기의 조작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렇게 단순히 조작하고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보 혹은 정보기기의 새로운 활용 기회를 탐색하게 된다. 즉 이제 컴퓨터라는 기기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이 전산자원을 활용해서 내 업무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는 단계.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엔드유저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 혁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의 처리 방법 자체를 개혁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정말로 엔드유저 컴퓨팅을 최고 수준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사용자 전산의 발전 단계는 조직이 얼마나 그 정보화 경험이 있느냐,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엔드유저 컴퓨팅의 그 활용 정도는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의 수준, 그러니까 뭐 예산 문제도 있겠고, 그 회사가 그 컴퓨팅 자원을 써본 경험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겠죠.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최종 사용자, 즉 그 정보 이용자들이죠. 의사결정자들이 컴퓨팅 능력에 맞는 정보 기술이 도입되어야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이 컴퓨팅 사용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그런 사용할 의지, 그래서 심리적 이 요인 이런 것들이 다 겸비가 돼야지 이 최종 사용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